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에 방역 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시설 안에 있는 푸드코트를 이용하려면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2,600여 명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 주말이면 국내 감염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테러가 발생한 아부다비와 100km 떨어진 두바이에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내려가 서울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눈이 곳곳에 얼어붙어 오늘 아침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방역 패스가 어제 정부의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는 방역 패스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네, 식당과 카페에는 여전히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백화점과 마트 안의 푸드코트에서는 방역 패스가 유지가 됩니다. 정부는 학원 중에서도 마스크를 쓰기 힘든 관악기를 부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도록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시설에선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을 보여주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 전국 13만 5천 곳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달보다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했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도가 낮은 시설을 먼저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돼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한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돼 여전히 방역 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일부 학원에 대해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며 바로 항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연주와 노래, 연기 학원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학원은 방역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세 종류 학원을 다니기 위해선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식당과 카페, PC방 등 11개 업종은 방역 패스가 유지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일부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해제하면서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바꿔보겠다는 건데 3월 시행에 맞추려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20%가량의 청소년은 일주일 내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과 독서실 등을 방역 패스 시설에서 뺀 만큼 청소년 방역 패스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관악기를 불거나 노래, 연기하는 학원은 마스크를 못 쓰니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며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좀 논의를 해서 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청소년이라며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학원 백신 패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주사 맞은 걸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법원은 서울에 한해서만 효력을 멈춰둔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3월부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 없는 청소년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 PC방 등을 못 갑니다. 또 이런 이제 상충된 부분은 눈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또 발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 1차 접종을 안 한 청소년은 전체 20%가량입니다.
접종 간격과 면역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주일 내로 1차 접종해야 3월 방역 패스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면서도 청소년 감염이 늘면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를 다시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이번 주말이면 델타 변이를 제치고 감염의 50%를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감염자가 2,679명 늘면서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679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1,363명, 국내 발생은 1,316명으로 비슷했습니다. 한편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12명 많았고 오늘 0시 기준으로는 4,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 등이 공격을 받은 건데 당시 문 대통령은 두바이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이 이 테러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원유 저장 시설로 경찰차가 모여듭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도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아랍에미리트의 예멘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도중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당시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두바이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이날 아부다비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UAE 측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이 취소돼 다행히 두바이에 머물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통화에서 드론 공격 희생자를 애도했고 왕세제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 UAE 정상회담 취소가 이날 사고와 같은 안보상의 위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순방 기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공투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확정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으로 국산 무기체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3박 4일간의 두바이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다음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합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빙판길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눈이 강추 위에 곳곳에 얼어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내려가서 서울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고 광주, 부산도 영하 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4도, 부산 6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에는 눈 폭풍이 또 몰아쳤습니다. 항공기 수천 평이 결항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가뜩이나 심각한 물유난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빙판길을 위태롭게 차들이 지나갑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은 교각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눈을 치워도 끝이 없고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칩니다. 이번 미 동부 폭설로 20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 이틀 동안 4천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American Airlines rebooked us now 4 different times for canceled planes. 눈구름은 미시시피부터 이곳 워싱턴을 거쳐 메인주까지 무려 2,200km가 넘는 동부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강풍까지 동반할 걸로 예고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For moms and dads with little kids, I'm saying right now, prepare for the worst. Have enough food, have enough batteries in your flashlights. 이번 눈구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플로리다에서는 2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 수십 채를 파괴했습니다. 2주 전 버지니아에선 폭설로 물류 트럭을 비롯한 차들이 24시간 동안 고속도로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필품 공급난을 겪고 있는 동부에 악천후까지 잇따르면서 물류난이 한동안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들에 대한 소식은 오늘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울어져 있는 대형 타워 크레인을 비롯해서 건물 고층에 대한 수색도 그렇고요.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수색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과를 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사과보다 책임을 지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6일 만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 회장은 짓고 있던 광주 아이파크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걸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단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옵니다.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룹 회장직과 대주주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 영향력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이러자 시민단체 등에선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 회장의 사태가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고 경위와 책임에 대한 이사회 조사에 나서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발생해 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말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이 아파트 건물은 모두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칸막이가 주로 한 집 안에서 방을 가를 때 쓰는 가벽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백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수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로 길이 24m 단면이 칼로 자른 듯 사라졌습니다. 아파트가 완성됐다면 두 세대의 거실과 안방이 들어섰을 공간입니다. 이 두 세대 사이를 가르는 건 이른바 스터드 경량벽이었습니다. 경량벽은 주로 한 세대 안에서 방과 방 사이를 나눌 때 씁니다. 결국 두 세대 거실과 안방 콘크리트 바닥을 지탱한 건 기둥뿐이었습니다. 경량벽은 천장과 바닥 사이에 끼워 넣은 개념입니다. 무게를 버티는 역할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 노동자들부터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대 간의 칸막이를 경량으로 하는 현장은 지금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끼면 이 약간의 좀 출렁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현대산업개발 측은 무량판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량판 방식은 현대산업개발이 2004년 서울 삼성동 아파트 건설에 처음 적용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장 무게를 버티는 볼을 없앴습니다. 기둥과 철근 콘크리트 바닥으로만 건설합니다. 층고를 높일 수 있고 층간소음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견디고 지탱하는 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은 더 세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게를 버티는 벽이 더 많았다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세대 간에는 대부분 거기다 내력벽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내력벽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붕괴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문제는 사고 아파트 모두 8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이 구조로 건설됐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의원은 노선 갈등 끝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탈당과 복당을 반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으로 이재명 후보의 민주개혁진영 대통합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자주 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일인 3월 9일까지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며 침묵 선언을 했습니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썼던 글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불교계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두 후보가 한자리에서 만난 것이라 눈길을 끌었지만 의례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신라젠에 대해서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오늘 심의를 하는데요.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대상의 청약에 들어갑니다. 앞서 진행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단위의 금액이 모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한 뒤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최대 0.3에서 0.4%포인트 금리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적금금리가 연 4.4%인 상품도 나왔습니다. KB국민과 농협은행도 이번 주에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7살 어린이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썰매처럼 타고 내려오는 루지를 타다가 가드레일과 부딪혔는데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충돌 후 기구가 뒤집히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의 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 사이 건널목에 차량 한 대가 진입해 선로를 가로막는 사고가 났습니다. 열차 운행이 20여 분간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북 군위군의 한 태양광 저장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금속 물질 때문에 물을 직접 살포하기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시간 후인 밤 9시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지옥이 미국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가 선정한 지난해 최고의 호러 시리즈로 뽑혔습니다. 놀라운 컨셉으로 인간의 본질을 깊게 탐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소금산에 기존에 있던 출렁다리보다 2배가 더 긴 다리가 만들어졌는데요. 400m가량의 울렁다리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축제인 대관령 겨울음악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평창과 속초, 정선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닷새간이었던 일정이 사흘로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합동회의에서 합당 이후 조치를 논의한 뒤에 당대당 통합 최종 선언이 나올 예정입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를 따질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작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재개가 됐던 판문점 일반 견학이 오늘부터 다시 중단이 됩니다. 최근 주한미군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유엔사와 통일부가 견학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경기 티켓을 일반에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일반인들은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반인들에게 표를 판매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특정 그룹에게 표를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말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중석이 텅텅 빈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조직위는 참가자와 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표를 판매하는 대신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 그룹의 관중을 초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초대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관중에 대해선 지난해 이미 표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내국인 일반 관중에 대해서도 표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베이징과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를 일반인들과 철저히 분리하는 이른바 폐쇄고리 형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 관련 사고가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성인용을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브라질 보건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있는 한 보건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5세에서 11세 어린이 48명에게 성인용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14일부터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그리고 8주 후부터는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용 백신이 도착하기 전 성인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인용 백신은 어린이용보다 용량이 3배가량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혹시나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어린이들의 상태를 관찰하는 한편 사법당국도 접종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게임 업체가 사내 성폭력 파문에 휩싸였네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과 차별 스캔들에 휩싸인 블리자드가 44명을 징계하고 37명을 해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와 오버워치, 캔디 크러쉬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 업체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이 사내 성희롱 등을 방치해 법을 어겼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700여 건에 달하는 사내 괴롭힘과 성폭행, 성추행 관련 제보가 회사 측에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협력업체들과 주주들도 비판 성명을 내거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블리자드가 사내 성범죄를 숨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 보도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발과 관련한 보도인데요.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전수유도탄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기 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서부 지구에서 2발을 발사해 동해상에 있는 섬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 8시 50분부터 4분 간격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비행거리는 380km, 고도는 42km로 탐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이것도 값이 오르는구나 하는 품목들이 요즘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설 이후에는 된장과 고추장 같은 장류값도 인상이 됩니다.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기와 채소에 이어 고추장, 된장도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밥 해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된장찌개 하나 끓일 때 집에서 끓이는 게 싸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밀키트를 사는 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거 보면 원재료 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 좀 피부로 절감하는 것 같아요. CJ제일제당은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달 3일부터 장류 가격을 평균 9.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청정원 역시 다음 달 7일부터 장류 가격을 평균 11.3% 올리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인건비와 물류비까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밥의 대표 메뉴인 된장찌개와 비빔밥 재료 가격을 살펴봤더니 안 오른 게 거의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 수입 쇠고기, 양파, 된장 등의 가격이 적게는 5.3%, 많게는 22.7%까지 올랐습니다. 비빔밥에 필요한 재료도 올랐습니다. 고사리 13.6%, 시금치 17.8%, 달걀은 33.2%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먹거리 값이 줄줄이 올라서 비빔밥에 계란 넣거나 된장찌개에 고기 넣는 것도 망설여지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기본 양념인 된장과 고추장 가격까지 올라서 집밥 해먹는 부담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로 지난해 10월 3%를 넘어선 뒤 석 달째 3%를 넘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숙인 등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온 목사가 고발을 당했는데요. 건축법 위반 혐의로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공사 자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1988년부터 노숙자나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며 밥퍼 나눔 운동을 펼치는 다일 공동체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본관 옆에 3층짜리 급식소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자체나 다른 기관 급식소가 문을 닫자 찾는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옆에 증축을 해서 지금 100명 들어와 밥 먹는 자리를 200명 자리로 만들면 그만큼 지금 줄 서는 시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달 이곳에 고발장이 날아왔습니다. 서울시 땅에 불법으로 급식소를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덮어시설이 노숙인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혐오시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뒤늦게 해당 땅을 사용하는 대신 증축한 건물을 기부 체납하는 방법을 제안해 최 목사 측도 합의를 논의 중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었죠.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의 시설에는 방역 패스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방역 패스는 또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법원하고 방역당국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에 있는 어쨌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업종별로 보면은 또 형평성 논란이 아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 스터디 카페, 마트 6종은 이제 방역 패스를 해제했고 네. 나머지 11곳 목욕탕이라든지 식당, 카페, 또 노래방 이런 부분 11곳은 이제 방역 패스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업종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약간 아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바라다보는 시각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방역 패스가 그런 업종별로 필요한 곳은 즉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겠다. 다만 그런 유진을 하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러한 부분 형평성을 지역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내에 있는 푸드코트 이 부분은 좀 예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마스크 착용처럼 제일 중요한 감염 예방 효과가 없으니까요. 마트나 백화점이라 하더라도 네. 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용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운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네. 법원 판단하고는 어긋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학원하고 독서실 같은 경우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해제가 됐으니 앞으로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점은 좀 현행 그 법률의 그런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굳이 그 법원 결정문을 보시지 않더라도 네. 즉 이 청소년의 방역 패스가 필요한 점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러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제의 판단이 내일의 판단하고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감염 위험도가 오늘하고 내일 달라질 수 있고 예. 또 오미크론 감염과 같은 새로운 유행이 오는 경우는 감염 위험도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법원의 판단도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청소년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하되 네. 추후 오미크론 감염 유행과 맞물려서 항상 유연하게 그때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판단의 시점이 중요하군요. 네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미국의 대법원도 민간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 이 부분을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이제 판단을 최근에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방역 정책하고 사법부 판단이 상당히 이게 갈리는 건데 말이죠.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뭐 나라마다 상황이 당연히 우리나라 다르고요. 네. 미국의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사업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했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제동이 된 거죠.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일요일입니다. 며칠 그저께죠. 프랑스 상원 하원 의원에서 네. 백신 패스에 대한 의무화가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 다른 이유는 네. 감염의 확산 여부와 위험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유연하게 대처해서 보겠다는 그런 예.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부분은 결국 일반 우리 이 질병청이나 중대본이 보는 거는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의 중요성을 좀 더 방점을 두고 어떤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사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고려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에 보장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점을 두면서 거기에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입장이 당연히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네. 어디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는 아니고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뭐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그 감염 예방 효과성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네. 뭐 어렵죠. 사실 그런 부분은 네. 바로바로 즉각 이제 조사해서 과학적 근거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벌써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된 지 2년이 벌써 됐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과학적 근거라든지 이런 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충분히 많은 과학적 근거가 축적이 됐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네. 이런 방역 패스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될 때는 그러한 과학적 근거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전략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런 이 규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 사법부 당국에서도 이 판단의 결정문을 보시면 그것은 이제 사법부의 어떤 내용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어떤 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공 복리를 위한 행정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최선의 예방 조치와 최선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 충분히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교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전문가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에 좀 더 깊은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방역 패스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신 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청소년 방역 패스, 넘어서 국민의 방역 패스 전반에 대해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런 것이 도입이 되는 것은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역 패스가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목적과 필요성, 기대 효과가 어떤 데 방점을 뒀냐면은 방역 패스를 통해서 이 백신 접종률을 올리고 그 접종률을 올린 걸 통해서 위중증과 사망률을 좀 줄이겠다라는 목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그 점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방역 패스가 필요하고 기대하는 효과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사회 필수 시설, 교정시설, 병원, 의료원, 이 방송국, 경찰서 이런 곳에 방역 패스 적용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그런 부분들의 목적과 기대 효과가 좀 간과한 게 아니냐. 네. 아니 그런 것이라면 방역 패스의 목적과 달라진 이 사회 필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좀 더 다른 판결도 나왔을 거고 좀 더 다른 효과도 기대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잡아야 될 것은 방역 패스든 거리 두기든 사회적 경제적 봉쇄든 봉쇄가 사람 간의 봉쇄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바이러스를 봉쇄를 하는 것이겠죠. 바이러스의 봉쇄, 바이러스의 격리, 바이러스의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지 사람 간에서는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미 정부에서 또 이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 영역에서 많이 나온 것이 환기 정책입니다. 지금 헤파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 살균기 같은 부분을 사용한다면 실내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20분 내에 90% 이상 제거가 가능합니다.
결국 바이러스를 90% 제거 가능한다는 거는 예. 격리 봉쇄가 가능한 것이고 바이러스는 봉쇄가 가능하다면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다시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시설의 유무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게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예.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조정, 변화해야 될 시점이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고려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이번 주말에 우세종이 될 것이다. 전체 감염자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파율은 높지만 이제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격리 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격리 기간을 뭐 과거 14일에서 10일, 10일에서 일주일, 일주일에서 5일까지 단축해도 좋겠다. 단 전제 조건은 무증상인 경우에 오미크론 또 변이를 확인된 경우에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결국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재택 격리를 강조하는, 그리고 격리를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제 과학적 근거들이 축적이 됐고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것이고요. 그러한 예처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사망률의 유중증이 거의 5분의 1, 10분의 1로 기존 당초 코로나 변이에서 줄었기 때문에 5분의 1, 10분의 1이라면 결국 독감 바이러스의 위중증과 거의 근접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과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권은 어제 전날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김건희 씨의 전화 녹취를 놓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면서 대화를 녹음한 기자와 MBC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친여 매체 기자가 불법 녹음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MBC에서 방송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방송이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예고한 추가 방송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 공작적 엄습함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더 이상 방송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통합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서울의 소리 기자와 대표를 추가 고발하는 한편 이를 보도한 MBC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지만 그냥 봤을 뿐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이 선대본부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에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0도에 머물겠고 광주는 4도, 대전 2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